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거 AMD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전략에 대한 건데요. 특히 칩렛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AMD 최신 라인업인 레디온 RX 9000 시리즈 보면 최고 성능 경쟁에서는 솔직히 약간 좀 뒤처진 느낌이죠. 맞아요. 최상위 모델이 경쟁사 중상급 모델하고 비교되는 수준이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정보들을 보면 AMD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반전을 노리는 듯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MD 내부에서 특히 렉스 파프라는 인물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차세대 GPU 아키텍처, 또 칩렛 기술 가능성,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렉스 파프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AMD 시니어 펠로우이자 최고 SoC 아키텍트라고 하는데 경력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렉스 파프. 이분이 2022년 8월에 AMD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인텔에서 무려 25년 이상 근무한 정말 베테랑이죠. 25년요? 와. 네, 특히 인텔의 그 외장 그래픽카드 프로젝트 있잖아요. DG1, 알케미스트, 배틀메이즈 이런 거 개발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입니다. 아, 인텔 그래픽 쪽 핵심 인력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인텔 시절에 멀티타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작은 칩 조각으로 고성능 GPU를 만드는 방식, 여기에 대한 연구 경험이 직접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멀티타일 경험이요? 아, 이게 지금 AMD가 하려는 칩렛이랑 딱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정확합니다. 물론 지금 인텔 관련 제품은 그래픽보다는 AI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한데 파프 개인의 그 멀티타일 GPU 연구 경험 자체는 AMD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죠. 인텔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AMD로 왔다면 당연히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겠네요. AMD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나요? 네, 그분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데이터 센터용 GPU 개발도 하고 또 클라우드 게이밍용 레이디온 제품 아키텍처, 특히 차세대인 나비 4X, 그러니까 RDNA4죠. 그리고 그 다음인 나비 5X, RDNA5 개발까지 총괄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차차세대까지 다 보고 있군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본인 업무를 직접 이렇게 설명했어요. 차세대 경쟁력 있는 2.5D, 3.5D 칩렛 기반 및 모놀리식 그래픽 SoC를 다양한 패키징 기술로 구축하는 것이라고요. 2.5D, 3.5D 칩렛 기반, 그리고 모놀리식까지 두 가지 방식을 다 언급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2.5D나 3.5D 패키징이라는 게 칩들을 아주 가깝게 또 고대역 폭으로 연결하는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AMD가 차세대 GPU에서 기존처럼 하나의 큰 칩, 모놀리식 방식도 쓰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작은 칩을 붙이는 칩렛 방식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방식을 쓰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2022년 8월 합류면 지금 나와 있는 RDNA4 기반 RX 9000 시리즈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요? 아키텍처 자체를 바꾸기엔 좀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GPU 개발 주기를 보통 보면 아키텍처 구상부터 실제 제품 나오기까지 한 2년 반에서 3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꽤 기네요. 네. 아키텍처 정의하고 기본 설계하는데 한 1년? 이걸 실제 회로로 만드는 물리 설계에 또 한 1년에서 1년 반. 그리고 설계 끝나고 생산, 테스트하는데 또 1년. 뭐 대략 이렇습니다. 그럼 파프가 합류한 시점에는 RDNA4 큰 그림은 이미 다 그려져 있었겠네요? 그렇죠. 2022년 8월이면 RDNA4랑 데이터 센터용 CDNA4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틀은 이미 잡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키텍처의 방향 자체를 뭐 확 바꿨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걸 실제 칩으로 구현하는 그 후반 단계 있잖아요. 아, 구현 단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각 기능 블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연결할지, 또 전력 소모 대비 성능, 이걸 어떻게 최적화할지, 그리고 마지막에 생산된 칩 성능을 미세 조정하는 그런 작업들이요. 이런 부분에서 그분의 경험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디언 RX 9000 시리즈나 인스팅트 MI 350 같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파프 아키텍트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개발을 주도하는 첫 작품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나비 5X, 그러니까 RDNA5 아키텍처 기반의 차세대 소비자용 GPU하고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인스팅트 MI500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대가 그분이 전체 개발 사이클에 깊숙이 관여하는 첫 아키텍처의 가능성이 높아요. RDNA 5 세대군요. 네. 그리고 본인 프로필에서 말한 그 2.5D, 3.5D 칩렛 기반 그래픽 SoC 개발이 바로 이 RDNA5 세대를 겨냥한 거라면 정말로 여러 개 칩렛으로 구성된 고성능 소비자용 GPU가 이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와, 그게 실현된다면 정말 커먼 겸허겠네요. AMD다 뭔가 승부수를 던지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현재 경쟁 구도를 넘어서 고성능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그런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데이터 센터용 GPU는 이미 칠렙 비슷한 설계를 쓰고 있잖아요. AMD 인스팅트 MI300 시리즈나 엔비디아 블랙웰 같은 거요. 근데 왜 유독 일반 소비자용 그래픽 카드에는 이런 방식 적용이 좀 더뎠던 걸까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소비자용 GPU에 멀티타일, 그러니까 칩렛 설계를 적용하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 그런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픽 처리 작업 자체가 워낙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GPU 안에서는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아주 작은 처리 단위, 스레드라고 하죠. 이게 거의 오케스트라처럼 엄청나게 빠르고 낮은 디연 시간으로 서로 통신하면서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오케스트라 비유 좋네요. 네, 특히 워프나 스레드 그룹이라고 부르는 더 작은 실행 단위 안에서는 이 동기화가 거의 실시간으로 딱딱 맞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GPU는 수천 명이 칼군무 추는 거랑 비슷한데 이걸 여러 그룹, 그러니까 칠렛으로 나누면 그룹끼리 통신하느라 박자가 약간씩 어긋나거나 전체 동작이 느려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CPU는 코어끼리 좀 지연이 있어도 괜찮은데 GPU는 훨씬 민감하다는 거고요. 맞아요. 쉐이더 코어 같은 핵심 연산 유닛을 여러 개의 물리적인 칩, 다이로 분리하면 필연적으로 이 칩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이 필요해지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추가적인 지연 시간이 생기고 또 모든 칩의 작업 상태를 딱 맞추기 위한 동기화 부담도 커지고요. 동기화 부담, 데이터 일관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복잡해지죠. 여러 칩의 데이터가 흩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래픽 처리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성능 저하를 막으려고 전력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전력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게다가 칩끼리 데이터를 엄청나게 빨리 주고받아야 하니까 AMD의 인피니티 패브릭이나 TSMC의 코어스 같은 비싼 고급 패키징 기술하고 고속 인터커넥트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또 제조 비용하고 최종 제품의 전력 소비를 다시 증가시키는 거죠. 비용이랑 전력 문제가 또 따라오네요. 하드웨어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걸 돌리는 소프트웨어도 만만치 않겠어요. 맞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영체제나 게임 엔진 아니면 DX, 벌칸 같은 그래픽 API들은 이 여러 조각으로 된 GPU를 그냥 하나의 커다란 GPU처럼 인식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거든요. 운영체제는 이게 여러 개인지 모르게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래픽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단에서 아주 복잡하게 이걸 숨겨줘야 해요. 추상화 계층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근데 이게 또 개발 난이도를 높이고 때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정말 복합적인 문제네요. 아키텍처, 제조, 비용, 소프트웨어까지. 네, 이런 여러 어려움 때문에 멀티타일 설계는 지금까지 주로 데이터 센터나 HPC 분야에 좀 국한되어 왔던 거죠. 이쪽은 워낙 병렬 처리 능력이 중요하고 또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 문제까지 있는데 왜 AMD는 굳이 소비자용 GPU에도 칩렛 설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강력한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성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칩렛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성이요? 비용이 더 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현재 기술 기준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GB102처럼 최고 성능 내는 아주 거대한 단일 칩, 모놀레식 GPU를 만드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정말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만드는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지는군요. 네, 칩 면적이 커지면 실리콘 웨이퍼 한 장에서 제대로 된 칩을 뽑아내는 비율, 즉 수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작은 결함 하나만 있어도 그 거대한 칩 전체를 버려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칩 하나당 제조 비용 폭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긴 최상급 그래픽카드 가격 보면 정말 이게 칩 하나 가격인가 싶을 때가 있죠. 그 배경에 수율 문제가 크군요. 그렇죠.
그런데 칩 내 설계는 작은 칩 여러 개로 나눠서 만드니까 일단 실리콘 웨이퍼 레벨에서의 수율 자체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아, 작은 칩은 수율이 더 높으니까요. 네, 이론적으로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은 칩들을 하나로 정밀하게 연결하고 포장하는 그 고급 패키징 공정 자체가 또 복잡하고 비싸요. 인터포저나 브릿지 다이 같은 중간 연결 부품 비용도 추가되고요. 결국 패키징 비용이 또 발목을 잡는군요. 네. 그래서 칩렛 설계가 무조건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AMD가 이 방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만약에 컴퓨터 분리, 그러니까 그래픽 연산의 핵심 유닛들을 여러 칩으로 효과적으로 나누고 이걸 마치 하나의 칩처럼 지연 시간이나 성능 저하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적인 돌파구를 찾아낸다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 기술적 돌파구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다면 거대 단일 칩보다 더 비용 효율적으로 고성능 GPU를 생산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AMD가 이미 CPU 시장에서 칩렛 설계로 한번 성공했잖아요. 라이젠 같은 거요. 그 경험이 있으니 자신감도 있겠네요. 네,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AMD는 데이터 센터용 에픽 프로세서랑 소비자용 라이젠 프로세서를 통해서 멀티 칩렛 설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또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 경험과 노하우는 분명 큰 자산입니다. CPU 성공 경험이 있으니 GPU에서도 시도해볼 만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사실 지금 팔고 있는 레디온 RX 7900 시리즈에 들어간 나비 310 프로세서도 이미 부분적으로는 불리형 설계를 썼어요. 아, 나비 3일도요? 네. 하나의 큰 메인 그래픽 연산 칩 GCD하고 6개의 작은 캐시 메모리 컨트롤러 칩넷 MCD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 연산 부분이랑 메모리 제어 부분을 분리했군요. 맞아요. 물론 이게 연산 유닛 자체를 여러 개로 쪼갠 뭐랄까 진정한 의미의 컴퓨터 칩렛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리형 설계에 대한 AMD의 중요한 실험이었고 또 경험을 쌓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나비 3일 구조가 그럼 앞으로 나올 본격적인 칩렛 GPU의 약간 예고편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산 칩이랑 메모리 칩을 분리해봤으니 다음 단계는 연산 칩 자체를 나누는 게 될 수 있겠죠. 나비 3일의 연산칩 그 GCD 내부 설계도를 보면 구조가 상당히 대칭적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평면도를 보면 설계가 굉장히 대칭적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 AMD가 논리적인 수준에서 설계를 효율적으로 딱 나누고 소프트웨어가 이걸 매끄럽게 하나의 칩처럼 관리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이론적으로는 이 GCD 칩을 물리적으로 그냥 반으로 쪼개서 두 개의 다른 연상 칩렛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 정말 반으로 쪼갤 수도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요. 내비 3일의 경우에는 이 대칭 설계 덕분에 하나의 GCD 디자인을 기반으로 일부 유닛을 끄는 방식으로 여러 등급의 제품, RX 79300 XT, XT, GRE, 노트북용 7930M까지 유연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같은 집으로 여러 모델이 나올 수 있었군요. 네. 근데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산 유닛 자체를 분리하는 거, 즉 컴퓨터 분리가 성공적으로 됐다면 여러 개의 연산 칩let으로 구성된 진짜 멀티타일 GPU를 만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AMD가 아마 나비 3일 경험을 발판 삼아서 RDNA5에서 이 다음 단계로 가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렉스파프 아키텍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분이 인텔 시절에 구상했지만 실현은 못됐던 그런 멀티타일 방식의 최고 성능 GPU, 소위 헤일로 제품 아이디어를 AMD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걸까요? 경력이나 지금 맡은 역할을 보면 충분히 그럴 법한데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분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내용이나 그간의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본인이 명확하게 차세대 경쟁력 있는 2.5D, 3.5D 칩렛 기반 및 모놀리식 그래픽 SoC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이게 RDNA5 아키텍처 기반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인텔에서 못 이룬 꿈을 AMD에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고성능 멀티타일 소비자 GPU라는 목표를 AMD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RDNA5 아키텍처 기반의 실제 제품, 이건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AMD의 일반적인 GPU 아키텍처 출시 주기가 대략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 주기요? 네.
RDNA4 기반의 레데온 RX 9000 시리즈, 예를 들어 RX 9070XT 같은 게 원래 2024년 말에 나오려다가 뭐 개발이나 생산 일정 때문에 2025년 3월로 좀 조정됐잖아요. 네, 맞아요. 연기됐었죠. 이 일정을 기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2년 주기를 적용해보면 RDNA5 아키텍처 기반의 차세대 제품군은 2026년 말 아니면 2027년 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아직 좀 남았네요. 현재 시점, 그러니까 2025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보면 RDNA5 개발은 어느 단계쯤 와 있을까요?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RDNA5, 코드명 나비5X는 아마 테이프아웃 또는 아주 초기 포스트 테이프아웃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테이프 아웃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단계죠? 쉽게 말하면 GPU 설계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이 설계도 파일, GDSI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TSMC 같은 반도체 생산 공장, 파운드리에 넘겨서 자, 이걸로 실제 칩 만들어주세요 하고 의뢰하는 단계예요. 설계 완료. 이제 생산 시작 직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키텍처 설계, 논리 회로 설계, 물리적 레이아웃 설계, 검증 작업 이게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막 첫 번째 실리콘 칩 제작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시작하려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거죠. 와, 정말 중요한 단계네요. 이게 아까 예상하신 2026년 말, 2027년 초 출시 일정이랑도 잘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네, 시기적으로 딱 들어맞는 개발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설계는 끝났지만 아직 실제 작동하는 칩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실리콘 칩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AMD 내부 연구소로 오고 이걸 보드에 딱 붙여서 전원 넣고 테스트 시작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달 정도는 더 걸릴 거예요. 몇 달. 그럼 내부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엄청 바쁠 겁니다. 이미 완성된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 예측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또 칩을 돌릴 펌웨어 개발하고 초기 버전 그래픽 드라이버 작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분주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첫 실리콘 칩이 나오고 이걸 테스트하면서 AMD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이 멀티타일 칩랩 방식이 과연 소비자용 GPU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진짜 가능한 해법인지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칩 테스트 결과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성패가 갈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 초기 칩 테스트 결과가 AMD의 최종 제품 출시 전략이랑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정보들이 뭐 내부 테스트 결과라든지 업계 소식통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AMD가 현재 최상위 GPU 경쟁에서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차세대 RDNA5 아키텍처를 통해서 뭔가 기술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인텔에서 멀티타일 GPU 개발 경험이 있는 핵심 아키텍트 락스파프로를 영입해서 그 주도하에 2.5D나 3.5D 같은 고급 칩내 패키징 기술을 소비자용 고성능 GPU에 적용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물론 소비자용 멀티타일 GPU를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지연 시간, 동기화, 또 늘어나는 패키징 비용 문제, 소프트웨어 복잡성 같은 넘어야 할 기술적인 허들이 여전히 많아요. 네, 쉽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단일 칩 생산의 한계, 그리고 막 급증하는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고 또 AMD가 이미 CPU 시장에서 칩넷 설계로 큰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도전에 나서는 거로 보입니다. 네, 현재 RDNA5는 설계가 끝나서 초기 실리콘 제작 단계에 거의 들어갔거나 막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몇 달간 진행될 실제 칩 테스트 결과가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거고요. 만약에 AMD가 이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성능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는 그런 칩넷 GPU를 시장에 딱 내놓는다면 와, 이건 단순히 뭐 경쟁사와의 성능 경쟁 구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 고성능 그래픽카드 설계랑 생산 방식 자체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AMD의 다음 행보 그리고 앞으로 나올 소식들을 정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